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정세원입니다. 올해로 88, 62년을 환자 곁에서 함께 산 의사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은 낮출수록 무조건 좋다, 과일은 모두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삶의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과일 한 조각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눈빛으로 제게 던지는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라는 질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핵심은 혈당의 절대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잡는 법,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올바른 과일 선택법, 그리고 삶 속의 작은 습관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건강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간은 어디신가요? 편안한 안방인가요?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혈당 관리를 하실 때 지금 수치가 몇인가 하는 절대적인 숫자에만 매달리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62년간 임상에서 깨달은 진실은 혈당은 높고 낮음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분노한 괴물처럼 이 급격한 변화는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에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주고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해 염증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망가지고 온몸의 장기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급격한 속도를 잡기 위해 GI 당지수와 GL 당부하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지수 GI가 95인 감자를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감자는 주유소의 기름통처럼 당분을 한 번에 몸속에 쏟아붓습니다. 췌장은 깜짝 놀라 이 많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결국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당지수 GI가 60 이하인 고구마를 먹으면 어떨까요? 고구마는 천천히 일정하게 당분을 공급합니다. 마치 주유기의 속도를 조절하듯 췌장에는 부담이 적고 혈당 스파이크도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이 주유 비유가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로 밥 대신 감자나 빵을 드시고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무기력함이나 심한 공복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후유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전분을 작은 고구마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되 반드시 단백질인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도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분을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벽을 코팅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나이살의 비밀이 풀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급히 인슐린을 분비하여 이 과잉 당분을 세포로 밀어 넣습니다. 이때 근육이나 간에 저장하고 남은 당분은 모두 복부 지방,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혈당 스파이크가 잦을수록 나이살은 저절로 늘어나고 지방간까지 유발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은 단순히 당뇨를 막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뱃살과 간 건강까지 지켜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식후에는 단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 짧은 산책이 우리 몸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태워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고구마도 과량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고 칼륨이 많아 신부전 환자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혈당의 높이보다 속도를 잡는 것, 이것이 당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일의 단맛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과일을 구성하는 당분은 크게 포도당, 과당, 자당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비율에 따라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수박은 당분의 90%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반면 포도는 당분의 대부분이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지수 GI가 50 정도로 수박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포도당이 췌장을 거쳐 곧바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반면 과당은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합니다. 혹시 이왕 당뇨인데 단 거 참고 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먹겠다고 포기하셨던 분 계십니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건강을 지키면서 삶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과일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뇌 건강 문제와 포도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로 가는 미세혈관에도 손상을 입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포도 속 폴리페놀은 이처럼 미세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폴리페놀이 풍부하니 하루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십시오.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높은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의 지방과 요거트의 단백질이 당분 흡수 속도를 더욱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포도라도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사라지고 액상 형태의 당분만 남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달다고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종류와 양,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박노식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노식님은 76세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여름만 되면 수박을 수분이 많아 괜찮다는 믿음으로 습관처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몇 년간 그는 심해지는 복부 비만, 야간 갈증, 그리고 새벽 다녀 증상에 시달렸고 결국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저는 노식님께 연속혈당 측정기 CGM을 착용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장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24시간 혈당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획기적인 도구입니다. 노식님은 처음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을 드실 때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300 가까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실시간으로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노식님은 눈으로 자신의 습관이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실천 의지로 바꾸어 줍니다. 노식님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못해 심한 좌절감에 빠졌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식님과 함께 작은 교정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수박 대신 포도 10알만 드시게 했고, 식후에는 정확히 12분만 집 주변을 걸으시게 했습니다. 또한 식사 직전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한 줌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습관 교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12주 후 노식님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안정화되었고 밤새 화장실을 가는 횟수와 야간 갈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식님의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포도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다만 당뇨 초기에는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혈당 모니터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혈소판제나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노식님의 사례는 수박 한 조각의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의 교정이 얼마나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내 미정은 평소 단 것을 좋아했고, 특히 저녁 식사 후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이 오랜 루틴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수많은 당뇨 환자를 봐왔지만 정작 자신의 습관은 쉽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의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보고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미정, 오늘부터 사과 반쪽만 먹고 대신 30분 동안 나와 함께 산책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제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사지만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 라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을 깨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걷기 자체가 당뇨 관리와 근육 강화를 동시에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식후 걷기는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60세 이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량 유지와 낙상, 예방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걸음 자체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30분의 산책이 저희 부부에게는 하루 일과를 나누고 추억을 쌓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내에게는 큰 심리적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6주 뒤 놀랍게도 미정이의 공복 혈당은 안정화되었고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저에게 당신 덕분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사랑까지 지킨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는 일이며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요. 다만 당뇨병을 오래 앓아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보행 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와 합병증으로부터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핵심은 결국 고혈당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입니다. 고혈당은 마치 우리 몸에 녹이 쓰는 것처럼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손상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1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서도 비타민C의 정기적인 섭취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즉 과잉 보충제 복용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보호하지만 비타민 B군 없이 비타민 C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C가 방패라면 비타민 B군은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공장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일 성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비타민 B군을 함께 복용하여 영양소의 시너지를 노려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든든한 보조제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식후 500mg에서 1000mg 정도를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 복용하시고 하루 총 섭취량은 3000mg을 넘기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비타민 C는 보충제 외에도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피망, 키위, 감귤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니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혹시 비타민 C를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는 과장 광고를 믿고 고용량을 무턱대고 드시진 않았습니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장 결석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용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에게 꼭 상담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단독으로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 순서, 과일 선택, 그리고 걷기 같은 작은 생활 습관과 병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2년간 환자들과 울고 웃으며 깨달은 것은 건강관리가 결코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당은 절대 수치가 아니라 오르는 속도, 즉 스파이크를 잡는 것이 본질입니다. 과일은 종류와 양,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며 폴리페놀이 풍부한 포도는 안전하지만 수박은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반쪽 과일을 먹은 뒤 걷는 작은 생활 루틴이 지친 췌장과 혈관을 지켜냅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지만 비타민 B군과 함께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 노식님의 변화와 아내 미정의 작은 습관이 만든 기적처럼 우리 삶 속의 문장 부호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건강이 시작됩니다. 급하게 마침표를 찍던 습관을 쉼표로 바꾸고 온전한 과일 대신 반쪽 과일의 지혜를 실천할 때 비로소 건강한 노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